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 명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노인 치과 환자의 영양이라는 파트인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노령화 시대에 있어서 치과 환자의 영양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나 치과 의사로서의 본분인 치아 구강 구조의 서비스 부분이 영양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옛말에도 약식 동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먹는 것이 나 자신이다. 그리고 먹는 것이 약과 같다. 어릴 때 밥이 보약이란 말을 갖다가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맡고 있는 치아, 구강은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속상한 말이 어릴 때부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씹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저희 치과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건강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말이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치아가 부족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건강이 나빠지고 영양 성분이 떨어지면서 심지어는 성인병과 치매 부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알려져서 지금은 그 치아 구강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점을 일반인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구강 건강은 비단 치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신 건강의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잇몸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의 호발병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치매, 알츠하이머 병이 되겠죠. 그 외에도 저체중아를 태어나게 한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갖다가 2배 이상 늘린다든지, 당뇨병 같은 경우 6배를 늘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대단히 중요한 잇몸병이 치료가 얼마나 전신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큰 치료를 갖다 일으킬 수 있는지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년기 변화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럼 저희 치과 의사들만 그런 것을 갖다가 인지하고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이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노년기 변화에 어르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갖다가 물어보았을 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시면은 치아가 빠졌다, 단 것이 좋다, 씹기 힘들다, 삼키기 힘들다, 그 다음에 입이 마른다, 신맛을, 짠맛을 잘 모른다 와 같이 치과 관련된, 그리고 저희 구강 아간면 영역 쪽이죠. 이쪽에 연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맛, 미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년기 변화의 중요한 변화로서 인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식약처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노인의 영양지수 확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지수 체크리스트를 노인 만 65세 이상으로 세팅해 주시고, 무엇을 갖다가 자주 먹느냐, 여기에 되겠죠? 과일이나 우유, 이런 것들을 갖다 자주 먹을 수 있느냐, 체크를 갖다 하나씩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14번 항목에 저희에게 음식을 씹는 것이 어느 정도 불편하냐, 저희 치과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치아나 틀니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먹기 전에 손을 갖다 씻는 것인가, 이런 것과 일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입력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인의 노인으로서 영양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개선이 필요한지, 시급한지, 그래서 어떤 것을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든지, 절제를 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어떤 실천을 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라는 부분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실천 부분에서 물어보기는 지리 부분에서 분명히 치과 부분을 갖다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에서 실천 부분에서 반드시 치과적인 치료를 갖다 받아라라는 부분은, 그런 항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냐면, 결국은 치과 부분을 갖다 대단히 중요시하고 씹고 저작하고 삼키는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갖다 개선하려는 어떤 그런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치과 의사들의 어떤 의중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령화, 그 다음에 요양보호기관 쪽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고
현재 시대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치매 부분을 갖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치매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매 노인의 영양 문제는 다시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가장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입에 넣지 않거나 가지고 논다거나 삼키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저희 치과 영양 쪽에서 보면 연하 곤란을 갖다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가 악화되면서 이유를 모르지만은 연하가 힘들어진다는 부분이고 잘 삼키지 못하고 사례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삼키지 않고 목에다가 머금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바깥에서 뱉어내지 않고 사례가 들리고 흡인성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좀 볼까요? 그래서 치매에 있어서는 치아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점검 치료를 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치매 노인을 위한 식사 부분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저희 그 위생 영역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준다거나 살짝 밀어주거나 하면 삼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살펴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조리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 중요도는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식사 시 요령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구강 마사지라든가 청소, 위생 부분은 또 저희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들의 몫인데, 이런 부분이 치매 노인에 있어가지고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인지되어지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양사들과 간호사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영양학회에서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칭찬합시다라는 어떤 그 요양 그 기관이나 그런 데 보면 구강간호를 갖다가 잘해준 데 칭찬이 나오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치과와 같이 연계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반드시 어떤 요양기관에 있어가지고는 구강 관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요양기관은 이런 것을 갖다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할 때 있어가지고 구강 관리 부분을 갖다 반드시 넣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쨌건 일반인이건 저희 치과의사건 감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직 각성이 덜 되어 있다 뿐인데, 노인이건 아니건 간에 건강하건 안 건강하건 치과 자체는 본태상 영양학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과거에도 어떤 골절이라든가 감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거의 역할을 갖다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현재의 IMF처럼 완전히 얼굴 갖다 감싸서 한동안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치아가 망가지고 현재로서도 감염이 있게 되었을 때, 부러졌을 때 그런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먹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제가 구강암외과를 갖다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환자를 갖다 많이 보게 되죠. 이런 환자들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술 전에 보이는 것처럼 턱에 종양을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부분을 처음에는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심미적인 부분을 갖다가 턱에 종양을 갖다가 제거를 갖다가 한 경우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와서 얼굴만 바꿔주면 뭐 하겠느냐, 영양을 갖다 섭취해야 되겠으니 밥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그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이나 혹은 입이 벌어지지 않는 턱관절 질환, 심지어는 악교정 수술한 다음에도 한동안이라는 게 여기서는 뭐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해가지고 살이 확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영양 부족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비단 이런 것들이 구강암외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로컬에서도 이런 매복치라든가 지금 아주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임플란트 수술, 뼈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수술을 한 다음에 골 이식 부위가 안정돼야 되고 수술 부위가 안정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환자가 먹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차가운 거 드세요, 찬찜질 하세요, 먹는 걸 뭘 먹어도 될까요 했을 때 그냥 뭐 죽 드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말씀을 갖다 하시는 거가 거의 대부분인데, 실제로는 보면 저희가 수술 전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로 7일 어느 정도 안정돼서 스티치 아웃,
즉 발사가 될 때까지는 수술 당일부터 굉장히 유동식이라든가 차가운 음식, 그다음에 보조식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술 전날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식사와 심지어는 잘못하면은 그 오심과 그 아침에 수술 갖다 하는 경우에는 그 토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구토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영양 처방을 갖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루 1일 정도까지는 계속 부종이 있기 때문에 연식을 갖다가 추천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7일 정도까지는 계속 고형식을 갖다가 이행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일련의 프로토콜로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희 그 로컬 원장님들이나 심지어는 전문의들조차도 이러한 그 수술과 치과 치료 이후에 음식 처방이라는 것은 사실 각성되어 있지 않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아직까지는 젖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제나 강의를 갖다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뭘 먹어도 될까요? 했을 때 적어도 그냥 차가운 거 드세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찬 유동식 드세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고단백질, 홍차, 크림스프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정확히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초콜릿이라든가 혹은 장국, 육즙, 과일 주스, 꿀, 아이스 캔디 그런 것이 유동식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 기반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전 유동식이라고 해가지고 점점 고형식으로 이전해 올 때까지 이 전 유동식은 흔히 말하는 미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연식은 죽 종류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죽만 먹을 수 있느냐? 사실 7일이기 때문에 죽만 먹으면은 5일, 6일차 정도 될 때까지는 상당히 배가 고프고 환자가 굉장히 그 웨이트 로스가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전유동식에는 카스타드라든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갖다 더 추가해 줄 수가 있겠고 죽 종류에서는 과일 주스라든가 우유음료, 스크램블드 에그까지도 추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양 처방이라는 것이 그 어떤 식단의 메뉴를 갖다가 다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무엇을 갖다가 추천해 줄 수 있냐,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냐를 갖다가 알아놓고 환자가 그 부분의 칼로리는 본인이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는데 나누어서 먹을 것, 6번에 나누어서 천천히 씹을 것, 식사 부분은 딱딱한 것은 7일까지는 피할 것, 단 거기서 스크램블드 에그 같이 연식으로 이행할 것, 4일째에서부터 7일째 스티치아웃을 한 다음에 고형식으로 이행할 것, 이런 것들이 영양 처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라는 식의 표현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것입니다. 치과의사로서. 어찌됐건 치과적 특수성과 노인의 특수성이 모두 다 합쳐가지고 치매 요양 부분까지도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경성 써야 되는 이런 항목이 이런 저작곤란, 연화곤란, 연화통, 구내염, 구강건조증.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그 대부분의 로컬 선생님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 저작곤란 부분만이거든요. 이가 빠지면 임플란트 하지 뭐. 빼고 임플란트 하지 뭐. 모든 것이 다 귀결이 식사를 갖다가 하게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는 이를 만들어줘도 식사를 갖다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생기고 노인 환자는 이를 만들어줘도 그 부분을 갖다가 위생 관리를 못해가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환자들을 틀니를 만들어줬을 때 틀니가 불편해서 더 안 끼는 부분이 있는 것만 봐도 저작곤란을 갖다 해결해 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식이요법과 영양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점도 조절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아까 유동식과 전유동식, 연식 같은 것을 갖다가 어떤 것으로서 점도를 조절하느냐. 실제로 점도 조절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영양학적으로는 묽은 정도, 액체 중간 정도, 된 정도, 떠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어가지고 점도를 갖다 조절하는 액체를 갖다 넣어서 맛을 변동시키지 않고 더 묽게 할 수 있냐, 더 진하게 할 수 있냐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아이스크림이나 우유나 여기 가운데 보시면 뉴케어라는 어떤 영양식 같은 걸로써 사실은 이미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점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막 점도를 조절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형식 자체도 그 질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루라든가 존 데프 같은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 가지고 질감을 갖다 조정할 수도 있지요.
심지어는 입으로 먹을 수가 없으면은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조 가스트릭 튜브나 혹은 IV 사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PPN, TPN 흔히 말하는 정맥을 이용해 가지고 영양을 갖다가 공급할 수도 있고요. 코어를 이용해 가지고 위로 바로 장으로 바로 영양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입안으로 도저히 섭취가 할 수 없는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암을 갖다가 입안에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혹은 위장관 쪽으로 직접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식도염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전문 영역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아까 점도라든가 질감을 갖다가 유지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다 개발하는 것은 영양사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영양사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이제 급식 단계에서 병실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정말 정성이 있다면은 이미 그런 점도나 어떤 부드러움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노인 환자, 치과 환자에게 유리한 이런 우수식품들을 갖다가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 갖다가 환자에게 레커멘데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기업들이 노인 노령화 친화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워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아워험이라든가 아하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잘 못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풀무원, CJ라든가 혹은 알려져 있는 현대식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시니어 건강이라고 해서 시니어 타운에서 이런 시니어 어르신들이 먹을 수 있고 영양 성분을 갖다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식단까지도 개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양소 부분도 강화시키고 또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시니어 건강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맛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비싸다는 것입니다. 저기 구매력을 갖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먹기 좋고 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사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온라인 마켓 혹은 오프라인 마켓에서 쉽게 가져다 놓기에는 비용이 아직까지는 더 비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거의 죽인데도 씹지 않아도 될 정도, 그리고 어디에 여행을 갈 때도 예를 들어서 요즘 흔히 말하는 본죽이라든가 여러 죽집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죽집에서는 일시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거나 여행 갔다가 떠날 때 가져가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레트로 파우치 형태로 해가지고 가져가서 시니어용으로도 나온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다 한번 시식을 갖다 해봤는데 이렇게 다 해봤을 때 어떤 풍미감이라든가 어떤 미각적인 부분, 관능적인 부분, 식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음식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선 같은 경우는 가령 고등어에 국한되어 있다든지 혹은 비릴 수가 있는 갈치라든가 혹은 옥돔같이 조금 껍데기가 좀 세서 먹기에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항목은 개발이 잘 안 되어 있고 가장 많이 한 것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고등어 같이 일반적으로 씹으면 좀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을 갖다 더 조리를 갖다가 더 해서 가공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꼭지로서는 저희가 구강 건조증을 갖다가 극복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사실은 구강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전신질환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것이 더 편하지만 쉐그란 디지라든가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M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 DM과 헤파타이티스 C, 그 다음에 요즘엔 디프레션, 결국 환자가 디프레션 걸려가지고 구강 건조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강 건조증이 오는 것은 디프레션에 빠진 환자가 먹는 약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알 수 있느냐면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약물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안티 하이퍼텐시브, 안티 히스타민, 그 다음에 안티사이코틱스로서 환자가 디프레션에 걸렸을 때 많이 먹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건조증의 영양관리는 사실은 큰 것은 없습니다. 물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들, 그 다음에 확실히 질기고 딱딱하고 건조하기 쉽게 만든 과자류 같은 것들, 질긴 것들, 오랫동안 씹어가지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피하게 하고요. 과일, 채소 같은 것을 갖다가 권장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몸 전체에 좋은 것을 갖다가 먹게 하면 구강건조증은 저절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성 만성 구강 점막 질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에게는 당연히 엔도크라인 펑션이 떨어지게 되고 굉장히 쉽게 다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심지어는 구강암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만성 구강 점막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환자들이 침이 적어지면서 그다음에 환자들이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강 위생을 갖다 제대로 해주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많이 생기는 것이 이 캔디다증이 되겠습니다. 캔디다증은 이렇게 아트로픽 타입이 오기도 하고요. 흔히 잘 많이 오는 것이 이런 구각염, 앵귤러 케라이티스가 오게 되고요. 이런 백태가 많이 끼게 되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잘 씻으세요, 그냥 뭐 잘 닦아내세요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캔디다가 굉장히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한번 긁어가지고 곰팡이균이니까 금방 동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정을 해서 배양된 배지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 양성 부분을 갖다가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곰팡이균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니스타틴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내염 자체를 갖다가 칸디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양 관리 흔히 많이 해서 많이 입이 헐었다. 나는 왜 이렇게 입이 잘 헐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헤어졌다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있어가지고 영양 관리는 사실은 잘 닦고 그랬을 때는 아까 그 캔디다증이나 어떤 그런 구강 건조증과 비슷하게 고단백 음식을 통해 가지고 빨리 힐링이 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빨리 침이 나와서 그쪽을 유난하게 만들면서 고통을 갖다 줄여둔 쪽으로 가게 합니다. 당연히 피해야 할 음식은 딱딱한 음식, 그쪽 자극을 주는 음식,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신음식 등을 갖다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구내염을 갖다가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면서 영양 부분만이 아니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다 구내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반적인 구내염이 되겠죠? 같은 구내염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 해가 없는 지오그래픽 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요, 같은 구내염처럼 보이지만은 캔서가 되겠습니다. 구내염의 피노타입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양상 자체와 아이덴티티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병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구내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암이 된다 그러면 치명타가 될 것이고 저희가 환자에게 영양 보급을 갖다 하면서 구내염을 갖다가 롱텀 팔로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 이 구강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강암의 현황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전략은 수술 외에는 아직까지는 큰 특효약이 없고 특별하게 마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서 이런 식으로 크게 수술을 해내고 펑셔널하게는 하겠지만 임플란트를 통해서 재건을 해내는 아주 큰 수술을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상대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42%에서 제가 수련받을 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42%에서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암센터 통계를 보면 68%까지 올라갔는데 이미 3기에까지 4기까지 오는 경우가 많고 3기에서 4기까지 오는 경우라면 아직까지 상대 생존율은 여전히 30%에서 위아래 정도로 굉장히 예후가 나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구강암, 구내염, 구강 점막 질환 이런 것들이 결국 먹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것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이, 두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인애플, 그 다음에 그레이프,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먹고 있는 홍차, 녹차,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파,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고 흔히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이 구강암에도 알려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저희가 강조해야 되느냐. 구강암의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여기 에이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유전적인 것과 에이지는 피할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environmental factor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펙션 부분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런 인펙션 부분, 오럴 헬스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environmental factor가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고 해로운 것을 먹느냐,
몸에 좋은 것을 먹느냐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있는 것은 어떠한 구강암이 진행되어 있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구내염, 그 다음에 이형성, 그 다음에 암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펠로우 때 많이 했었던 것이 특히 이제 담배와 술 부분인데요. 이 햄스터에게 이런 담배 물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담배를 갖다 피우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담배를 갖다가 물질을 갖다가 피웠다고 치고 그 물질을 갖다 집중적으로 발랐을 때 이런 식으로 햄스터가 결국 구강암이 발생하면서 익스파일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스모킹은 어떤 리스크 팩터로서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것만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구강암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호발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도라든가 혹은 대만, 중국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이런 빛낭 열매가 있습니다. 빛낭 열매라는 것은 베텔럿이라고 그러죠. 중국도 금지한 이런 죽음의 열매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판매하냐면 아주 대놓고 판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선정적인 모습을 하고 이런 길거리에서 유혹을 하는 거죠. 이거 열매를 갖다가 드세요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럴 때 있어가지고 훨씬 더 구강암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건 기호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한약재로 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저희도 이런 것에서 이젠 별로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으로서 구강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까지도 사실 영양학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줘야 된다는 것. 담배는 물론 피우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꼭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먹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국한을 갖다가 했다 쳤을 때 저희가 노인이 되면 될수록 저희 치과 질환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이 골다공증 약물 부작용, 과거에는 브론즈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골다공증 약물 부작용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서 아직은 불치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3개월 내지 6개월 끊으면 다 괜찮아진다라는 그런 것에 호도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확한 에비던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개월을 끊어도 아직까지는 엠론즈를 갖다가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고 수술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데 있어가지고는 여기서는 투약과 위생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런 노인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치과 서비스가 더 필수적이고 롱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 0기가 1기로 안 가고 1기가 2기로 안 가게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먹는 걸 갖다가 따진다고 한다면 칼슘 제제라든가 왜냐하면 비스포스포네이트 갖다 못 먹게 하니까요. 그죠? 골재생 촉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영양을 갖다 보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말 부럽더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이런 치매 요양 노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케어하는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온갖 기능성 칫솔, 치약들은 일본에서 다 개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치매 노인에게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갖다가 먹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치과 의사들과 치과 위생사들이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요양기관에서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감까지 조절해가지고 먹인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체크까지 해주고 입안 구강 위생까지도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치과 의사들은 환자가 입원을 하거나 환자가 요양기관에 있을 때 이렇게 질감까지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양 처방을 갖다가 며칠차까지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다가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과 치과대학 교수가 말한 것입니다. 이제 치과 의사들은 단순히 진료의 목적을 치아 상실을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치매 환자의 영양 결핍이나 흡인성 폐렴을 갖다가 없애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요양형 환자들이 구강 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구강 관리 수준이 낮고 치매 환자가 안 좋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여러 학자분들과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 가지고 많이 알려진 상태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이 표를 갖다 보시면은 상실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갖다 인력 배치했을 때
저희가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혹은 입소자 30명 이상 갖다 구분해 봤을 때 시설의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까지 다 했을 때 심지어 영양사까지 있고 조리원이 있고 위생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치과라는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저쪽 의사, 한의사 포함에는 치과의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촉탁의사도 현재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치과의사를 갖다 촉탁의사로 필수적인 인력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촉탁의가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구강 위생이 그렇게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방문을 갖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의 서비스 인력의 배치는 물론이고 필수적인 인력 그 서비스로 보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학회 전문의이고 그다음에 치과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저런 요양기관에서는 그렇게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영양사 면허증, 제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가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요양기관에서는 저를 갖다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자격증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그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얘기를 하면 마음을 열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여기에 왜 치과 의사와 치위생사라는 부분이 없지라는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시더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 저희 노인 요양시설에 있어가지고 노령화 환자를 대하는데 그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희 영역, 치과 영역, 치과 위생 영역 쪽이 더 관심이 적지 않았을까, 그 노력이 적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예, 최근에는 제가 간호조무사도 한번 이제 어떤가 하고 한번 해봤었습니다. 저희 그 치과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 그 위생사분들이 이런 간호조무사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때 서로 직역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을 때 저희가 간호조무사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립적으로 해가지고 구강 건강 교육을 갖다가 시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또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치과 의사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가장 큰 보조 인력, 치위생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갖다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많은 대국민 확산적인 이런 어떤 교과서를 만든다든지, 예, 홍보를 한다든지, 봉사를 간다든지 하는 것들 갖다가 대폭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희 그 노인 치위생학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은 치과대학이 같은 경우 81%,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87%나 사실은 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치위생과 같은 경우 24% 정도밖에는 개설이 안 돼 있거든요.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관련해서 교과목이 늘어나야만 치위생사들께서 분명히 이쪽으로 분야를 갖다가 더 치고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대학에서도 직역을 막론해가지고 이 노인 치과에 관해서만큼은 멀티디스플리너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개설한 교과목을 갖다가 말씀드리자 그러면 예방학 교실, 그다음에 저희 노인치약계의 그 회장이신 고홍석 교수님이라든가 연세대 김남희 교수님 같이 치위생 부분, 그다음에 여자치과의사의 원장님, 그다음에 윤지연 서울대 영양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간호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치매 부분을 갖다가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임진 원장님 같이 모든 분야를 갖다가 통틀어 가지고 저희 구강 노쇠 부분을 갖다가 정의하고 그 부분의 중요성을 갖다가 인지시키고 저희 그 실은 이제 백년지 대계인 저희 교육 부분을 갖다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서 학문을 갖다 만드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 분야에서 정책 토론회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치과 부분에 있어가지고 치매가 어떻게 서비스 받아야 되는지도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저희 그 여러 교수님들께서 경희대 전향희 교수님이시지만은 노인 요양시설에 있어가지고 구강 보건을 갖다가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구강 상태의 평가를 갖다 항목을 갖다가 분명히 요양 등급 판정 시에다 반영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치과의사를 촉탁의로서 그 하기에는 만약 부담스럽다면
치과의 계약 의사가 월 1회 정도는 반드시 의무 방문을 해서 그쪽에 있는 노인 환자들과 치매 환자들을 보살피게 해주는 것을 갖다가 강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제안을 갖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이고 비용도 많이 안 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 비전을 초고령 사회에 맞춰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 계속 뚫고 나가면서 이 초고령 사회에 있어가지고 구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고령이고 어떤 것이 영양학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노년치의학회에서 만든 다행스러운 것은 구강 노쇠 진단 기준 및 치료가 개발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에비던스를 모으고 있고 데이터가 쌓여져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전문가 공동 합의문으로 채택된 것은 아주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강노년치의학회에서 이러한 진단 기준과 치료에 대한 데이터와 백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든 치과 전반적으로 해서 노쇠의 진단을 갖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노쇠의 진단이 요양 기준과 그다음 영양 기준과 그런 어떤 국가의 서포트를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치아를 갖다가 임플란트로 대체하면 되지, 쉽게 해주면 되지, 틀니 만들어주면 되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씌우면 되지라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저희 노년치의학회에 이런 진단 기준을 갖다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